네. 오늘은 CNN 첫 번째 파트를 발제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이 권수연입니다. CNN은 양이 많아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비전은 무엇이며 CNN은 왜 등장했는가, 그리고 CNN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파트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CNN의 역사,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파인 튜닝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CNN 기본 개념을 말씀드린 뒤에 자주 쓰이는 유명한 데이터셋을 소개해 드린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CB란 무엇일까요? CB는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건 컴퓨터가 무엇을 보는가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화면에 나온 사진을 봐주세요. 지금 기차 하나가 선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데자뷰가 된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국위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걸 픽셀 값만 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인식을 할 수 없어요. 해서 컴퓨터 비전이란 무엇인가? 단순 픽셀 값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B는 이미지 분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이미지 캡셔닝 등에 활용이 되는데 이 각각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름 그대로 이미지 분류입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 정도로 분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약간은 유사한 오브젝트 디텍션, 이것은 이미지를 분류하기보다는 사물을 감지하고 인지한다 쪽에 초점이 맞춰진 CB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미지 캡셔닝인데요. 사진을 보고 어떤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미지 캡셔닝 기술입니다. 그러면 CB를 어렵게 만드는 데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뷰포인트라고 써진 곳의 사진을 보면 놀랍게도 같은 조각상의 사진인데 사람이 봐도 약간 헷갈립니다. 이게 같은 앤가? 이러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선 더욱 헷갈리겠죠.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빛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자가 어디에 져 있는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한 물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고양이를 보더라도 고양이의 꼬리만 보는 것과 얼굴을 가린 몸을 보는 것과 그리고 고양이 얼굴을 보는 것은 아마 컴퓨터에게는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양이라고 해도 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을 CB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을 인지한다는 건 인간에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컴퓨터에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상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걸 굿 피처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점이나 빛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명확하게 대상을 분류해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굿 피처를 어떤 식으로 갖고 오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할 것입니다. 이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시프트는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의 약자로 이미지의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MCT는 어느 아이돌 그룹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한 픽셀 주변 영역 밝기 변화가 중심 픽셀보다 밝으면 0으로 어두우면 1로 인코딩하고 그 결과를 비트 스트링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 MCT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 얼굴을 인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얼굴 사진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진에서도 사람 얼굴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변형을 해서 피처를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HAR이나
FERNS나 LBP 등 다른 알고리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처를 각각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이미지를 뜯어봤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의 피처로 미간, 코, 눈, 입, 턱 이런 부분들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람은 6개의 특징이 추출이 됐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5개로 추출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체마다 갖고 있는 피처의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미지가 각 피처를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계산하는 걸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옆에 사진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피처를 뽑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 피처를 뽑은 다음에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한 뒤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긋고 그 안쪽에 있으면 이 사물은 A가 맞다. 그 바깥쪽에 있으면 그 사물은 A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 하면 생각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SVM입니다. 기본적으로 SVM은 가장 최적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진 하이퍼플레인을 바탕으로 훌륭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SVM을 기본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봤던 그 여자분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픽셀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뭐 눈, 코, 입 여러 가지로 추출이 되겠죠. 그러면 추출된 피처는 그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알고리즘에다가 눈 이런 거 하나 해서 넣으면 그 친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요. 해서 이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SVM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SVM을 이미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SVM이 반드시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너리가 아닐 때는 SVM을 여러 개를 써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형성을 가지지 않을 때는 커널을 통해서 비선형성을 가려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벌써 전체 내용 중에 5분의 2 지점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발표에 도움을 주신 식기 윤희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싱글 레이어 먼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경을 코드를 본떠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노드가 각각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을 통과해서 어떤 생각이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이것이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풋이 x1부터 xn까지 들어가면 이것이 각각의 가중치인 w1부터 wn까지 곱해진 다음 이것이 더해져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걸쳐서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중치랑 곱해서 더하는 과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싱글 레이어이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흰 점 3개, 검은 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미 파란 선이 그어져서 스포일러가 되기는 했지만 흰 점 3개랑 검은 점 하나가 있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선 하나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파란색 선 밑은 흰색 점이고 파란색 선 위는 검은색 점이다. 이런 식으로 선형성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단한 게이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논리학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x1과 x2가 둘 다 1이어야 y값이 1로 나온다. 이런 등의 엔드 게이트가 있고 x1이나 x2가 둘 중 하나만 1이 돼도
y값이 1이 나오는 OR 게이트,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약간 바뀌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흰색 점 2개가 있고 검은색 점 2개가 있어요. 이걸 지금 아까랑 달리 선 1개로는 절대 분류를 할 수 없습니다. 선형성이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복잡한 그런 레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형성이 아닌 분류를 non-linear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레이어도 더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AND 게이트와 달리 지금 보여드리는 논리학 게이트는 XNOR 게이트인데, AND 게이트랑 그리고 OR 게이트를 합쳐서 그리고 혹은 그걸 반전해서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싱글 레이어로는 분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우리가 구현한 코드가 사람 신경과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선형성도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분류 자체도 SVM보다 훌륭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N을 활용하게 되면 피처만 잘 뽑아서 인풋을 한 뒤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잘 설정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만 잘 하면 SVM보다 효율적으로 리니어뿐만 아니라 논리니어 그리고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왼쪽 사진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fully connected layer이기 때문입니다. 맞닿아 있는 레이어들 사이에 각 노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의미에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고 줄여서 FC layer라고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과정이에요. 인풋 들어가고 피처를 추출하고 그리고 벡터를 변환하고 그 자리에 이제 SVM 대신 NN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앞으로 진행될 세션에서 뭔가 A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B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A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B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습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fully connected layer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첫 번째 사진을 가지고 강아지라고 학습을 했는데 두 번째 사진 보고 강아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 과적합이 됐으니까요. 지금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견종도 똑같고 옷 입은 것도 똑같고 팔다리 위치도 얼추 비슷해 보이는데 바뀐 거랑은 지금 배경이랑 옷 색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오버피팅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세션을 처음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뭘 알고 있는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버피팅은 한국어로 과적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에 몰입해서 다른 건, 그러니까 맞는 것도 이제 아니라고 처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모델의 성능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좋은 모델이 아니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너무 많이 되는 게 문제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 CNN에 이 기술이 개발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컴퓨터 계열 이쪽이 아니라 생물학계에서 나왔어요. 고양이 시야의 한쪽에 자극을 주었더니 전체 뉴런이 아니라 특정 뉴런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뉴런을 다 이렇게 가동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몇 개는 사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말고 convolutional 레이어를 쓰자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활용한 CNN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개념이 있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쉽기 윤희찬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내용 슬라이드인데요. 필터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이 필터는 커널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 필터를 사용한다는 건 원본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정 행렬 값이에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특정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각각의 필터가 적용이 돼서 나온 건데요.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라플레이스 필터가 적용이 돼서 사물의 엣지를 잘 찾은 걸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그림은 하이패스 필터가 적용돼서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섯 번째 그림은 저주파만 통과해서 블러 처리된 이미지가 나왔고요. 이렇게 필터는 특정 요소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 요소를 찾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필터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이랑 노란색으로 구성된 도형이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 안에는 검은 글씨가 써 있고 노란색이 이제 필터에 해당되는 것인데 노란색 안에 빨간색으로 필터 값들이 하나씩 써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필터에 있는 값이랑 그리고 원래 이미지 값이랑 하나씩 그 픽셀 위치를 곱한 것들을 총 더한 게 이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0, 1 곱하기 1 해서 지금 살아남은 애들만 더했을 때 그 값이 4가 되고 이 필터가 한 칸 더 움직여서 그 값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 3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은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NN은 이미지를 이 필터가 훑어봐요. 그냥 검사하는 애들처럼 온 이미지를 다 이렇게 휩쓸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지금 필터로 구하고 있는 피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한 예시들을 지금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소벨 필터입니다. 그 소벨 필터는 이것도 소벨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필터인데요. 오리지널 사진에 호리존털 소벨 필터를 씌우면 지금 세로선이 부각돼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vertical 소벨 필터를 씌웠을 때는 가로선이 더 부각이 되고요. 분명 같은 건물인데 필터를 씌워서 이제 세로선과 가로선을 각각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벨 필터는 이렇게 외곽선 능력을 찾아내는 기능이 훌륭한 필터인데 해서 아래쪽에 있는 기계 레버 같은 경우도 외곽선이 잘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의 요약은 이거예요. 하나의 필터, 이걸 하나를 씌우면 하나의 피처가 나온다. 지금 여기 동의어가 너무 많아요. 그 필터, 커널 이게 동의어고 엣지랑 피처가 동의어인데 그냥 저는 말하면서 필터랑 피처 이렇게 통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필터를 정확하게 어떻게 쓰냐 하고 정확한 이론을 말씀드리면 필터를 이미지에 계속 씌워요.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서 코를 찾는 필터가 있고 입을 찾는 필터가 있어요. 그러면 코를 찾는 필터가 한 이마쯤 왔을 때 코를 찾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코를 찾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다 움직였을 때 아, 코는 중앙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필터를 계속 씌우다 보면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스페시픽한 피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물이라고 치면 먼저 그 가장자리인 엣지를 찾고 그리고 원을 찾고 눈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필터를 써야 굿 피처가 나오냐?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한 일이 되잖아요. 뭐 방금 보여드린 소벨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이 값을 하나씩 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필터에 있는 값도 이것도 그냥 파라미터로 넣고 모델에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돌리면 모델이 결국 굿 피처를 찾는 필터를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 앞쪽에 필터를 복잡하게 깔고 그리고 클래시파이어에서만 FC 레이어를 사용해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그림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상단 그림은 기본적으로 원래 컴퓨터 비전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이 피처를 추출을 하면 나온 피처들을 갖고 이걸로 클래시파이어를 돌렸다면 이제는 피처를 찾는 것까지도 기계의 역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세션 이름이 CNN이죠. CNN은 정확히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은 원래는 합성 곱이라는 뜻으로 수학 연산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필터가 움직일 때 합성 곱을 통해서 움직인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활용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름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CNN은 각 뉴런이 전체 입력과 연결되어 있는 완전 연결 신경망과 달리 합성 곱 계층에서 사용되는 필터가 가중치로서 입력 이미지의 모든 부분에서 공유가 돼요. 그래서 CNN이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과적합을 방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냥 좀 추상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직접 그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필터를 사용할 때 채널이 있으면 인풋의 채널에 맞춰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흑백 사진을 고려할 때는 그냥 검은가 흰가 이것만 고려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진은 컬러 사진이기 때문에 RGB가 들어가고 그러면 빨간색에 대한 한 겹이 있고 두 번 그 그린 블루에 대한 겹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겹들을 각각 채널이라고 하고 웬만한 사진은 RGB를 사용하기 때문에 채널이 3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흑백 사진은 채널이 보통 몇 개일까요? 그쵸, 하나입니다. 네, 기습 질문인데 잘 받아주셨군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RGB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필터 채널은 인풋이 채널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레이어에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64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1728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필터가 들어가게 되면 필터의 모든 칸들이 다 파라미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필터 한 개는 피처 맵 한 개이기 때문에 아웃풋 채널은 필터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필터를 6개를 썼어요. 그러면 아웃풋에서 이제 채널이 6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CNN 하다가 학회 나갈 뻔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무리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긴장을 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느냐? 필터가 지나가면 아웃풋이 남습니다. 근데 이 아웃풋은 인풋 사이즈에 필터 사이즈를 뺀 값에 패딩의 2배를 한 다음에 S로 나눈 거에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아웃풋 디멘션이 나온다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 보면 전 작년에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따 그려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간단한 필터랑 그리고 원본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정육면체가 원본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이트가 높이가 8이고 너비가 8이고 그리고 채널은 3개. 그러면 채널이 3개니까 필터도 한 겹이 아니라 3겹으로 애들이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어요. 해서 이 노란색 필터가 이렇게 쭉 돌고 그 다음에 초록색 필터가 이렇게 쭉 돌고 필터를 2개를 사용했으니까 아웃풋은 채널이 이제 2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노란색 필터가 지나가면 이렇게 한 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록색 필터가 지나가면 또 한 겹이 나오겠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널이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필터를 그냥 돌렸을 때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딥러닝은 문제가 있고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등장하고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단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이제 필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린 게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유익하게 목표이기 때문에 편하게 웃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필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8 곱하기 8인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필터를 여기다가 3 곱하기 3으로 씌울 거예요. 그러면 필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처음에 3 곱하기 3을 이렇게 해서 컨볼루셔널로 곱을 진행한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 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한 다음에 끝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한 칸 내려서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포인트를 두 개를 잡았어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놈은 지금 굉장히 구석에 있고 B는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보면 A가 필터 안에 몇 번이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 상태로라면? A는 그쵸? 아, 훌륭합니다. A는 한 번밖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필터가 처음 시작한 상태에서 지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A는 한 번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면 B는 어때요? B는 여기 들어갈 때도 반영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좀 과하게 말하면 픽셀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얼굴 중에 중앙에 있는 코를 찾는다던가 하면 괜찮은데 뭐 눈썹 위에 점을 찾는다 하면 이제 한 번밖에 반영이 안 되는 구석에 있으면 찾기 좀 더 어렵고 성능 저하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경화에서 네, 풍경화에서 해를 찾는데 해가 이렇게 모퉁이에 있다. 이런 애들 한 번에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패딩입니다. 패딩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으면 그걸 주변에 둘러싸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제로 패딩입니다. 왜냐하면 0이 아닌 다른 값을 넣으면 이미지 그냥 왜곡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로 패딩을 통해서 이미지 주위를 0으로 둘러주게 되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치면서 아웃풋 디멘션이 작아지는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엣지에 있는 픽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터 크기가 1이 아닌 1 곱하기 1이 아닌 이상 계속 필터를 돌리다 보면 이 사이즈가 아웃풋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0을 둘러주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이동하는 간격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계속 한 칸씩 이동했던 건데 이걸 반드시 한 칸을 이동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방금 보여드린 건 뭐 8 곱하기 8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8 곱하기 8짜리 해상도를 씁니까? 아니죠. 1024가 기본으로 가잖아요. 저희 유튜브 볼 때도. 그래서 이미지 해상도가 커지면서 컴퓨테이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한 칸씩 안 가겠다. 난 두 칸씩 가겠다. 성큼성큼. 이게 바로 스트라이드입니다. 근데 스트라이드가 약간 단점이 있어요. 이게 정수가 아니면 해당 컨볼루션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한 칸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애매하지만 그냥 사람은 그냥 올라가겠지만 근데 이미지는 그렇게 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로 나눠서 정수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아래쪽 공식을 보시면 아웃풋의 디멘션이 인풋 사이즈에서 필터 사이즈를 뺀 다음에 패딩 2배를 더한 거를 이제 S로 나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S로 나눴을 때 정수가 아니면 스트라이드는 다른 값을 못 쓰고 1로 그냥 설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풋된 이미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차원이 줄어드는데 이걸 패딩이랑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딩은 옆에 주변에다가 두르는 거니까 많이 두를수록 아웃풋 디멘션이 덜 줄어들게 되고 스트라이드는 성큼성큼 가는 거니까 아웃풋 많이 할수록 아웃풋 디멘션이 더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약간의 공식인데 필터를 씌워도 아웃풋 디멘션이 똑같이 나오려면 필터 사이즈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눈 만큼을 패딩으로 두르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거 전에 또 다시 가서 보여드리려고요. 잠시만요. 오늘 그냥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졸지 않는 걸 최우선 목표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 이미지가 검은색이고 초록색으로 그린 것이 제로 패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르면 원래 잠시만요. 원래대로였으면 A는 끄트머리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필터가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로 패딩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면 A도 4번이 반영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이제 B 같은 경우도 4번이 반영이 그대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해서 엣지 포인트를 이제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걸 그려놨어요. 지금 인풋이 검은색인데 4 곱하기 4로 두고 필터를 3개로 두면 원래대로 디폴트로 가게 된다면 필터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여서 아웃풋이 2 곱하기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패딩을 1만큼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초록색 부분부터 시작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4 곱하기 4가 나오겠죠. 그리고 스트라이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를 3이라고 잡으면 한 번에 3칸을 가요. 슝.
그리고 밑으로도 한 번 세 칸 가니까 다시 아웃풋이 2 곱하기 2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패딩은 두를수록 아웃풋이 커지고 스트라이드는 쓸수록 이 결과값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혹시 그 PDF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금 잠시만요. 어, 필터 3 노란색 글씨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필터 사이즈가 3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3 곱하기 3, 이 노란색이 3 곱하기 3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냥 3이라고 표현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정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이트도 쉽게 윤희찬 씨가 알려주신 귀중한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화면 잘 보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미지 인풋을 넣고 컨볼루션을 방금 말씀드린 이 필터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베스킨라빈스라도 하나 걸고 문제를 낼까 했는데 그럼 점점 이 세션이 사행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제하고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4라고 돼 있는데 너무 커서 제가 20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20 곱하기 20짜리 해상도를 가진 RGB, 채널이 3이니까 RGB를 가진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가 채널은 제가 설정할게요. 커널 사이즈가 3 곱하기 3이고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이 2인 애를 필터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바로 계산을 해줍니다. 바로 지금 레이어를 더해 볼게요. 네,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레이어를 통과를 시켰더니 아웃풋이 채널 개수는 1개가 나오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아웃풋 디멘션은 22 곱하기 22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말씀을 드렸는데 베스킨라빈스를 안 하면 좀 아쉬우니까 제일 작은 거 하나 걸고 하겠습니다. 계산 되시는 분, 제가 지금부터 숫자 입력할 테니까 계산 되시는 분 손 제일 먼저 들고 말씀하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학술부장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미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잠은 안 오거든요. 자, 인풋 사이즈는 30 곱하기 3에 채널은 3개 들어갑니다. 아웃 채널은 제가 1로 설정할 거라서 맞추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몇 곱하기 몇이 아웃풋 디멘션으로 나오는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산 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30? 답 확인해 볼까요? 32가 나왔어요. 이거는 계산을 확인하지 않은 저의 실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용기 내서 답을 맞춰주신 영현 오빠한테 이따 베스킨라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화면이 돌아가지 않네요. 잠시만요. 지금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43? 쉬는 시간이 몇 분이죠? 보통 하면? 50분에 쉬는 게 어떠냐? 몇 분이요? 55분까지 잠깐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죠. 네, 그러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재미없는 내용이 나와서 졸더라도 제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졸지 말아주세요. 네. 이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패딩이랑 스트라이드 직접 계산해 보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리셉티브 필드는 한마디로 뉴런이 바라보는 공간이에요. 이 설계된 CNN 이 복잡한 연결고리 애들이 이 이 원본 이미지를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영역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용 영역인데요. 하나의 픽셀은 기본적으로 인접한 픽셀과 코릴레이션이 높고, 그리고 아웃풋의 한 뉴런은 인풋에서 필터 사이즈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리셉티브 필드는 그냥 이런 내용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7 곱하기 7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려면 7 곱하기 7 사이즈 필터를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3 곱하기 3 사이즈 필터 3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셉티브 필드를 설명하려고 7 곱하기 7 사이즈의 이미지를 그려왔습니다. 네. 어?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번에 필터를 2종류를 써볼 건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청 큰 7 곱하기 7 사이즈 필터를 하나를 준비했어요. 들어갑니다. 그럼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까요? 1 곱하기 1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7 곱하기 7에서 시작을 했는데 1 곱하기 1로 가기 위해서 인풋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기 위해서 7 곱하기 7 사이즈 필터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면 파라미터가 몇 개가 나오는지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7 곱하기 7짜리를 썼으니까 이게 실제로 저는 그냥 핑크빛으로 흐물흐물하게 생긴 애들을 썼지만 이 안은 실제로 칸이 있기 때문에 7 곱하기 7만큼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가 49개다. 그러면 파라미터는 49개를 쓰게 돼요. 이제 다른 필터를 한번 써볼게요. 새로 해도 되나?
좋네요. 네. 진짜 이렇게 할 걸. 두 번째 방법으로는 3 곱하기 3 사이즈의 필터를 쓸 건데 필터를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를 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필터를 쓸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 패딩이랑 스트라이드는 다 그냥 기본값이라고 가정하고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5번을 돌아서 아웃풋이 5 곱하기 5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웃풋이 5 곱하기 5라고 가정하기 위해서 바깥을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온 상태로 두 번째 필터를 돌릴게요. 두 번째 필터를 돌리면 뭐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산한 값이 나올 거고 5 곱하기 5를 3 곱하기 3짜리 필터의 디폴트 값으로 돌렸으니까 아웃풋은 3 곱하기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우지 않고 그냥 3 곱하기 3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3 곱하기 3 모드로 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안 쓸게요. 3 곱하기 3에다가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씌우니까 아웃풋이 1 곱하기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엄청 큰 필터를 씌웠을 때도 인풋이 7 곱하기 7로 시작해서 아웃풋이 1 곱하기 1로 갔고 지금도 필터 자체는 3개를 쓰긴 했지만 처음에 7 곱하기 7에서 출발해서 1 곱하기 1로 갔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똑같네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파라미터가 이번에는 개수가 적어요.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3개를 썼으니까 27개밖에 안 필요한 겁니다. 그럼 파라미터 개수가 줄었다는 건 계산을 좀 적게 해도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량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작은 필터를 여러 개 쓴다.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후회가 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할 거면 그냥 이 자료들을 그냥 PPT에 넣을 걸 그랬네요. 아. 원하시는 분들 나중에 메일 주시면 제가 수정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스트라이드랑 패딩 알아보고 그다음에 리세트 필드가 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존재하는 필터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또 오버피팅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축소를 해주는 필터예요. 필터 아닙니다.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한 컴퓨테이션 자체는 필요가 없어서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줄여주고 그리고 계산량을 줄여준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링 레이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맥스 풀링입니다. 이는 각 지역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피처 맵에 영역을 나눠서 다운 샘플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영역을 나눌 때 영역이 겹치지 않게 나눠요. 지금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나눈 다음에 이 필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동일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동일하게 되면 2 곱하기 2짜리 필터를 쓰면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하면 두 칸에 넘어가면 겹치지 않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말을 2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 풀링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이트 위스 채널 형태의 3차원을 채널만 가지고 1차원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피처 맵에 대해서 각 피처 맵의 에버리지를 산출합니다. 클래스파이어에서 FC 레이어를 대신해서 오버피팅과 위치 정보 손실을 막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 사진을 보면 숫자들이 있고 이 결과가 4.5가 나왔어요. 이 앞에 있는 걸 그냥 평균을 때린 값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CNN이라는 건축물을 쌓을 때
어떤 종류의 벽돌을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이러면서 끝나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드롭아웃이에요. 드롭아웃이 무엇이며 이걸 왜 써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한 경우가 중앙에 세로로 있는 부분이 오버피팅이 발생한 경우고, 그리고 오른쪽이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표의 값은 가중치예요. 그래서 x1부터 x4까지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까 가중치 곱하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더해져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버피팅 지금 웨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W1은 0.35, W2는 1억, W3는 240.3, W4는 마이너스 1억.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W1이랑 곱해진 X1 값이 반영이 될까요? X1 값은 이제 반영조차 거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초기 시도는 이 로스 펑션에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추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스 펑션은 기본적으로 모델이 예측한 값이랑 그리고 실제 값을 뺐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만든 값이에요. 근데 이 식에다가 추가로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추가를 해서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초기 시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로스 펑션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에 큰 변동이 있게 되죠.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 수정 없이 특정 노드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까에 대한 답이 드롭아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할 때마다 매번 랜덤하게 뽑은 노드를 제외하고 학습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할 때는 2번, 4번 빠져 하고 나머지 6개로 학습하고, 두 번째로 학습할 땐 이번엔 4번, 7번 빠져, 이런 식으로 빼고 학습하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해서 과도하게 의존했을 노드를 빼고 학습을 하게 돼서 트레인 때만 하고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또 모든 노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앙상블을 배우셨을 때 아이디어랑 약간 비슷할 거예요. 앙상블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두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그러니까 약간 다수결 결정이잖아요. 성능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개 모델을 두고 그 중에 어떤 게 괜찮은지를 보는, 약간 숫자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인데, 드롭아웃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CNN에는 이 기술이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기술이 또 돌고 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인 모드일 때만 드롭아웃을 적용하고 이밸루에이션 상태일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려는 건 가중치 초기화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로스 펑션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측을 성공하려면 로스 펑션 값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출발했건 간에 가장 낮은 지점을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에서 가중치 초기화가 사용이 되고, 가중치뿐만 아니라 편향에도 적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중치 초기화를 진행하면 모델의 학습 속도도 향상되고 그레디언트 소실 및 폭주도 방지하고 과접합도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초기화를 하느냐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처음에 가중치를 그냥 다 0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0으로 모든 걸 배치하는 건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니까요. 근데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초기 값을 설정을 하면 그 모델이 앞으로 한 번 쭉 돌아요. 근데 로스 값이 너무 커, 안 돼 하면 다시 뒤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린 이걸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BPN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모든 가중치가 처음에 다 0으로 설정해 버리면 처음에 모델을 타고 앞으로
그래서 로스 펑션이 전달이 돼서 이거 아니다, 빠꾸 하고 다시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업데이트를 해도 모두 똑같은 값이라서 신경망을 구성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사용할 수 없고, 그러면 랜덤 값을, 이제 통계학과 분들이 많다 보니까 랜덤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랜덤 값을 그냥 통해서 가중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분산을 조정하지 않고 랜덤하게 가중치를 설정하는 경우 양극단으로 나와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하게 되고, 분산을 조정을 해도 하나의 값이 나와서 신경만 구성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값이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 아까랑 똑같아요. 다 0으로 배치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도 모두 같은 값이라 신경망 자체가 구성되는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비에르 이니셜리제이션입니다. 네, 제가 노어논문학과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 읽습니다. 아무튼 사비에르 이니셜리제이션입니다. 아무튼 고정된 표준 편차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 노드의 수랑 출력 노드의 수를 분산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노멀 버전과 유니폼 버전의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고정된 표준 편차에서 벗어났다는 데 의의가 있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가중치 초기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히 이니셜리제이션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위에서 말씀드린 사비에르 이니셜리제이션을 사용하면 다 괜찮은데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하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식을 보시면 사비에르는 n 아웃이라는 값이 분산에 포함이 돼 있고 히 이니셜리제이션은 n 아웃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 값이 제외가 되면 분산이 더 커지고, 그럼 넓은 범위로 가중치 범위를 확장을 시켜서 렐루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렐루를 사용했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렐루가 0까지는 쭉 직선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올라와요. 그러면 만약에 사비에르를 써서 좁은 범위의 초기값을 정했어요. 근데 이 값이 다 0보다 밑에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0으로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범위를 조금 넓게 해서 0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 하자. 이게 히 이니셜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배치 노멀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혹시 레귤러리제이션도 되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도 방지되면서 빠르고 간편하게 로스를 줄이는 방법이 없나 해서 나온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니 배치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각각을 정규화한 다음에 스케일과 시프트를 감마값과 베타값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이 값을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학습하면 방금 말한 레귤러리제이션도 되고 베니싱 그레디언트도 방지되고 빠르고 간편하게 로스를 줄이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종합 세트 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이런 개념만 봐서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마지막 이 화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웃지 말아주세요. 저도 웃으니까요. 네. 놀랍게도 이게 아마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32개로 설정을 해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배치를 32개를 설정을 하면
이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을 하는 횟수가 32개가 되니까 이 하나의 화살표당 32개의 데이터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수가 많으니까 거의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가 되는데, 그럼 데이터가 32개가 있고 정규 분포가 있으니까 이 각각 데이터가 미니 배치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이 32개에 대해서 각각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정규화를 시켜요. 그래서 정규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술의 이름이 배치 노멀리제이션이에요. 근데 이 정규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이 값을 결과값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규화 시킨 값이 아니라 이 값에다가 감마를 곱하고 그리고 베타를 더한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황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화가 어떤 값이 들어오면 뭔가를 빼고 그 다음에 나눈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나눈 걸 그 결과값을 갖고 뭔가를 감마를 곱하고 다시 베타를 더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걸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아마 새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제 제가 심취해서 혼자 연습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알아보시겠어요? 그쵸.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네, 맞아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값들이 각각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미니 배치가 32개라고 설정하면 뭐 32개씩 값이 들어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값이 32개가 이쪽에 몰려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값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 시그모이드 특성상 특정 구간 이상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 미분 값이 0에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온 값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결국 이 처음에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리고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미분 값이 0이라서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면 그냥 소실되어 버리고 반영이 안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값이 왼쪽으로 물리게 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10이다 보니까 이미지 데이터는 보통 마이너스인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오른쪽을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울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한 거죠. 여러분 정규화를 했을 때 평균이 얼마가 나오죠? 정규화를 하면 평균이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좀 빨려 들어온 애가 있으면 얘를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중앙으로 끌고 오면서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배치 노멀리제이션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이 빼고 나누고 하는 부분까지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이 곱하고 더하고는 왜 하느냐? 그거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 값이 정규 분포 평균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완전히 중앙에 위치하면서 그 모양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문제는 시그모이드 중앙 부분이 거의 선형이에요. 선형. 그러면 여러분 애초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선형성 감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선형을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필요 없고 그냥 리니어 함수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모델 성능이 또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니까 아예 정규화를 한 다음에 이 값을 베타만큼 옮기고 그리고 감마만큼 퍼뜨리는 거죠. 조금 넓게. 그러면 이제 너무 오른쪽은 쏠리지도 않으면서 시그모이드의 함수 이 둥근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모델 성능이 괜찮게 유지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한 레이어 하나의 노드에서 하나의 노드로 이동할 때 이 사이즈만큼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즈만큼의 데이터가 쌓이면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선을 가지고 정규화를 하고 그리고 감마랑 베타 값은 이제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값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나온 yi 값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수영장에서 배영을 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점점 애가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중앙으로 와. 너 오른쪽으로 좀 가야 돼.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터당 이 감마 방금 말씀드린 감마랑 베타 값이 한 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필터가 한 개고 배치 사이즈가 30이면 출력 데이터의 디멘션은 6 곱하기 6 곱하기 1이 나오고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을 구한 샘플의 수는 32 곱하기 6 곱하기 6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필터 개수가 많아지면 또 학습 파라미터인 감마 베타 쌍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필터 한 개당 감마 베타가 하나씩 나오니까요. 그러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마랑 베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약간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이 너무 중앙에 위치하거나 너무 쏠리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게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다. 해서 이 결과는 그레디언트가 가파르고 비선형성이 있는 구간에 샘플들을 뿌려주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아웃풋 자체의 분포가 줄어들어서 러닝 레이트를 크게 설정해서 학습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열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러닝 레이트를 보면 보통 0.001, 0.0001로 굉장히 작은 값을 써요. 그래서 조금씩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천천히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아웃풋이 애초에 분포가 넓지 않고 좁기 때문에 정답에 근접하는 속도가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조금 영역이 아니라 좀 크고 빠르게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요약하면 피처를 처음 추출할 때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치고 그리고 이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에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통해서 이 값들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 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드롭아웃이나 풀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클래시파이어는 이 피처 익스트랙터의 과정이 끝나면 그 아웃풋을 가지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돌리거나 혹은 FC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소프트맥스에 넣고
소프트맥스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그림에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고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하면 필터 개수만큼 채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사용된 필터 개수만큼 아웃풋의 채널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6개가 겹쳐 있으니까 필터를 6개 사용했다라고도 해석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풀링은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풀링까지 끝나면 풀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했던 CNN 과제를 보다가 끌고 올 만한 게 있어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CNN을 직접 하게 되면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써요. 지금 쓴 것만 봐도 10개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 2개를 써서 토탈 파라미터가 28,000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풋 쉐입을 보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웃풋 디멘션은 끝에 있는 숫자 2개예요. 30 곱하기 30, 15 곱하기 15, 16 곱하기 16 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축소돼서 마지막에 3 곱하기 3까지 컨볼루셔널 레이어 10에서 3 곱하기 3까지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트레인을 위해서 이미지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픽셀 자체를 채널 와이즈 노멀리제이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트레인 데이터로 구한 미니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도 테스트 데이터로 그 값으로 테스트 데이터도 정규화를 하면 그럼 더 좋은 트레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인풋 데이터 자체를 정규화를 해도 레이어를 거치면서 분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배치 노멀리제이션에서도 말했지만 분포가 이상해지면 바로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데이터들도 노멀라이즈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모든 레이어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해서 이제 이 모양을 처음 모양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포처럼 나오게 되면 또 그 미분값이 0으로 수렴해서 또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하면서 문제는 항상 다 똑같아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신경방의 의미가 없어진다. 성능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딥러닝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지를 실제로 가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증강 기법 한 가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로 여러 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색깔이 변형돼서 여러 장이 나온 것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좌우 반전, 상하 반전, 그리고 돌리고 크로핑하고 이런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데이터를 일종의 오버샘플링이죠. 그래서 증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사진인 상어를 가지고 아래쪽에 색을 더 어둡게 만들고 보라색 필터를 씌우고 돌려서 이미지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혹시 몇 시일까요? 8시 반이요.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리 끝날까 좀 걱정을 해서 네. 이제 그럼 달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성능이 좋은 새로운 CNN 모델을 제가 개발했어요.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성능 엄청 좋은 걸 개발했어요 라고 학회에 갑자기 들이밀면 될까요? 그러면 학회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나 메소드가 등장할 때
기존의 다른 모델이랑 비교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파퓰러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도 써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데이터셋들은 여러분이 이제 CNN 실습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알아두셔서 나쁠 건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은 엠리스트예요. 지금 보면 죄다 숫자밖에 없는데 애초에 이게 숫자 필기체를 인식하는 그런 데이터셋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가까이 보면 굉장히 저해상도인데 픽셀이 28 곱하기 28이에요. 그리고 흑백이라 채널도 1이에요. 그래서 트레인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을 합쳐서 7만 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CNN 과제를 하다가 너무 데이터 분량이 커서 막혔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트레인 6만 개 있고 테스트가 10,00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레인 6,000개 0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하를 줄여서 좀 빨리 하고 끝내고 자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있는 게 등장을 하죠. 이 친구는 이제 CFR10이라고 10개의 클래스인 이미지 데이터랑 그리고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건 그냥 숫자라서 봤을 때 그냥 아 이게 0이구나 이게 1이구나 할 수 있는데 얘네는 픽셀 그러니까 해상도도 낮고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라벨링이 돼 있어요. 모든 데이터에. 그래서 10개 클래스가 있고 해상도는 좀 낮지만 아무튼 이것도 7만 개가 있고 그리고 이 시파 10의 좀 복잡한 버전으로 시파 100도 있는데 이건 100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이 이미지넷이에요. 이건 2만 개 이상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2만 개가 아니라 종류가 2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 개 정도 이미지 데이터가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데이터셋이라 최신 CNN에서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한 건데 33,000개의 라벨 데이터가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약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요약을 할게요. CNN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CNN은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피처를 뽑고 피처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분류 작업을 거친다. 근데 이 마지막 벡터에서 분류 작업을 거치는 부분이 이제 좀 더 코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의 필터를 씌우면 하나의 피처가 나오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필터를 돌리고 레이어를 몇 개를 컨볼루션을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같은 분류 함수에 도달하면 이제 그때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식이지만 이 필터를 하나를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미리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예고편입니다. 다음 세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CNN이 일종의 건축물이라면 블록을 뭘 쓰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쌓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게 쌓여서 어떻게 구조물이 완성이 되는지랑 그리고 이 구조물을 사람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다음 세션에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